2024년 11월 프랑스 파리 외곽의 생루이 병원.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던 중환자실에서 한 환자의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인공호흡기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을 멈췄고 이어서 전체 병동의 디지털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꺼졌습니다. 의료진은 패닉에 빠졌고 그날 밤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종합병원에서도 동일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탈리아 피렌체,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까지 유럽 5개국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병원 시스템 오류가 보고된 겁니다. 전력망은 멀쩡했고 바이러스 감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장비가 단 하나 있었죠. 바로 K-MED의 생체정보 연동 모듈.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의료기기 부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모사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피어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2025년 초 유럽연합보건부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긴급기술조사단을 꾸렸고 그 중심에는 프랑스 국립의료기기통제국의 수석 분석관 에드워드 블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밝혀낸 진실은 단순한 기술 고장이나 우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세계의 생명을 쥐고 있었던 한국의 기술. 이제 그 조용한 심장이 만든 파동이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이름은 에드워드 블랑입니다. 프랑스 국립의료기기통제국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죠. 파리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생모니크 구역에 있는 회색 건물, 그곳이 내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입니다. 사건은 2025년 11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내 책상에 도착한 보고서는 단순한 오류 통계처럼 보였어요. 생루이 병원의 장비 오작동,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종합병원, 피렌체 병원, 브뤼셀 중앙의료센터까지. 단 48시간 만에 5개국 9개 병원에서 유사한 장비 오류와 긴급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문제는 장비 자체의 출처가 제각각이란 겁니다. 제조국은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이었는데 모듈 내부를 분해해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심 연동칩, 바이오 센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까지 모두 같은 한국 기업에서 납품된 부품이었던 겁니다. K-MED라는 이름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국 병원에서 수집된 오류 로그를 비교했더니 발생 시간 차이는 평균 37분. 원인은 센서 연동 지연 또는 소프트웨어 명령 충돌로 기록돼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동시다 발적 오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보안 프로토콜상 외부 접속은 없었어요. 원인 불명의 오류. 사람들은 점점 내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상부는 나를 압박했고 나는 내 분석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고장 난 건 장비였지만 무너지고 있는 건 내 판단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이틀 뒤 스위스 제네바의 의생명 기기센터에서 날아온 파일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고 장비에서 발견된 공통 부품 리스트. 출처 대한민국 K-MED 코퍼레이션. 그 순간 나의 혼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거나 혹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깊이 잠겨있던 회의실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침묵 속에서 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책상 위 전화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병원 사고 관련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누군가의 죽음이 뒤따라 있었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이름 앞에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11월 중순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또 한 명이 숨졌다. 이번엔 신생아 중환자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부는 달랐다. 그들은 내게 과도한 추측을 경계하라며 아직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나의 보고서는 매번 참고 자료로 분류됐고 블랑의 집착이라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래, 집착.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랐다. 매일 밤 나는 K-Med라는 한국 회사의 특허 내역, 회계 보고서, 기술 수출 기록을 읽으며 잠들었다. 도면, 인수합병 문서, 하청 구조, 공급선 지도까지 벽에 붙이고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나는 점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고 가족조차 내 말에 피로를 느끼는 눈치였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혹시 과한 거 아냐? 아내는 어느 날 저녁 그렇게 말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펼쳐둔 회로 분석표만 바라봤다. 커피는 식어갔고 나는 차가운 종이들 사이에서만 온기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블랑 씨, 제 이름은 넬스 바우어입니다. 독일 지멘스 의료기기 R&D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오류 원인 분석 중 당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더군요. 그는 자신도 같은 부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 공급업체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업데이트는 지연 중이며 내부 사정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단답만 받았다고 했다. 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조율된 무언가는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그와 2시간 넘게 통화했다. 우리는 서로의 발견을 교차 검증했고 놀랍게도 사고 발생 시점과 부품 모델명이 92% 일치했다. 통화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국장은 내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조사단이 꾸려질 때까지 개인 활동은 자제해달라는 명분이었지만 본질은 내 입을 막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였다. 외로웠지만 확신은 있었다. 그리고 확신은 고립보다 훨씬 깊은 동기를 준다. 며칠 후 비밀스럽게 날 찾아온 이가 있었다. 벨기에 의료장비 평가원 소속의 엔지니어 마리안느 트쿠르였다. 그녀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K-Med에서 공급된 A7-BIoTYP 센서 칩의 내장 펌웨어 분석 결과였다. 이 칩은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전송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국가들의 병원 시스템에서만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서를 들여다봤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하나같이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들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지? 내가 묻자 마리안느는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 이 장비를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대신 조정으로. 나는 갑자기 한겨울 한복판에 선 기분이었다. 기술이 침묵으로 말한다는 개념이 내겐 처음이었다. 우리는 전쟁이 총성과 함께 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총을 들지 않았고 대신 기계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의 문장을 해독하고 있었다. 11월의 마지막 주, 나는 유럽 의료기술 네트워크 비공식 협의 채널에 익명으로 분석 보고서를 배포했다. 제목은 연속적 장비 정집 패턴의 공통점 A7-BIoTYP 센서 추적 분석.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던 자료였고 내부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예상보다 반응은 빨랐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독일 하노버 의료기기 감정소의 바우어, 벨기에 루벤 대학의 마리안느, 스웨덴 의료보건기술청의 리나, 엘름, 스위스 제네바 응급의료연구소의 디터 교수까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비밀 연락망을 통해 나에게 접촉해왔다. 그들은 모두 자국에서 유사한 장비 정지 사례를 추적하던 중 같은 결론에 다다랐고 내 보고서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둘 대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명확히 내지 못했다. 그건 혐의가 아니라 감지된 무언가였고 그 무엇은 감히 대면하기 꺼려지는 진실 같았다. 우리는 매주 한 번 온라인 익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대화는 차분했고 서로를 향한 불필요한 질문은 없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이 언어가 되었고 오직 사실만이 신뢰의 매개였다. 그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다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패턴을 조합했고 장비 정지 시점과 A7 센서의 펌웨어 리뉴얼 날짜를 교차 분석했으며 미세 전력 차트의 주파수 편차까지도 정밀하게 비교했다. 마리안느는 울먹이며 말했다. 블랑,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에러라고 치부했을 거야. 바우어는 화면을 꺼놓은 채로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의 고립이 있었기에 우리가 연결된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유럽의 깊은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즈음 나는 K-매드의 공급 기록을 역추적해보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유럽 내 11개국, 37개 병원에 설치된 총 82종의 의료기기 중 무려 71%가 직간접적으로 K-매드 또는 그 산하 하청사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일부 병원의 구매 기록에는 제조국이 독일이나 일본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핵심 부품은 K-매드의 모듈이었고 그마저도 라이선스 위탁 생산이라는 문구로 가려져 있었다. 한국산 부품이 유럽 병원 장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는 시스템적으로 숨겨져 있었던 셈이다. 나는 곧바로 우리 네트워크에 이 사실을 공유했고 그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의 2배를 넘기며 계속되었다. 리나는 고요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지도를 보고 있는 거야. 기존 지도에는 없던 국경이 새겨졌어. 한국이란 이름의 중심축이. 그날 밤 나는 내 딸의 병실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폐 기능이 약했고 지금도 매일 모니터에 연결된 채 잠들곤 했다. 작은 코에 붙은 센서, 생체 데이터를 읽어주는 기계. 나는 문득 그 장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다. 조용히 뒷면을 들여다봤다. 제조 독일. 센서 모듈 K-매드 잉크. 코리아. 순간 무언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지금까지는 분석과 구조적 흐름의 문제였지만 그 순간부터는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왔다. 그제서야 나는 이 분석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적 감각에서 비롯된 본능이라는 걸 이해했다. 기술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손끝에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유럽의료안전위원회 EMSA에서 익명의 내부 고발 문건이 유출되었다. 내용은 이랬다. 일부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에는 의도적으로 부품 원산지 미기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련 문서는 K-매드 본사와 직접 협의된 결과임. 이 문서가 공개되자 언론은 들끓었고 각국 보건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K-매드는 기술적 신뢰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계약 조항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나는 이 사건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았다. 내 관심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의 핵심에는 침묵하는 기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말하지 않고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존재. 그 침묵이 위협이 아니라면 최소한 경고임은 분명했다. 12월 첫째 주, 우리는 마침내 실시간 센서 패턴 조정 로그를 확보했다. 그 안엔 펌웨어 수준에서 이뤄진 타이밍 조정 기록이 남아 있었고, 시간대와 지역이 정확히 지정돼 있었다. 병원 장비가 무너진 시간과 일치했다. 마리안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의도야. 누군가 말하려 했던 거야. 목소리로가 아니라 작동 멈춤으로. 바우어가 덧붙였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뭘까?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존재감. 모두가 조용해졌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한 외침을 듣고 있었다. 어느새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문장을 함께 해독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사실이었다. 한국 기술은 지금 유럽의 의료 시스템 한가운데서 단 한 번의 설명 없이 세계의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가 확보한 센서 펌웨어 로그를 분석하던 중 아주 미세한 코드 조정 흔적 하나가 발견되었다. 시간 지연은 정확히 1.2초였고 그 타이밍은 병원 시스템의 주파수, 신호와 충돌을 일으키는 치명적 간극을 만들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섬세하고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었다. 실수라 보기엔 너무 정교했고 의도라 보기엔 너무 절제돼 있었다. 나는 파일을 반복 재생하며 그 안의 메시지를 읽으려 했다. 어느 순간 마리안느가 중얼거렸다. 혹시 이건 시위일지도 몰라. 그 말은 무겁게 회의실 안에 내려앉았다. 분노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 이상의 전략이었다. 누군가는 우리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율을 통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기술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뗐을 때 세계는 멈췄다. 더 깊은 확인을 위해 나는 직접 K-매드의 유럽 공급망을 관리하는 중간 업체에 접근했다. 그들의 본사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었고 그곳에는 한국어로 된 계약서 원문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통역사를 대동해 하나하나 조항을 확인했다. 계약서에는 기술 자율성 유지, 외부 강제 공유 금지, 펌웨어 수정은 공급자의 동의하에 같은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내가 충격을 받은 건 이런 조건들이 2016년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기술 공급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용한 독립성을 고수해 온 셈이었다. 어떤 기업은 권한을 요구하며 들어가고 어떤 국가는 힘으로 부수며 진입하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자신들의 룰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K-매드는 1998년 설립된 벤처기업 출신이었고 초기엔 청계천 인근의 작은 연구소에서 3명의 기술자가 개발한 생체 센서 모듈 하나로 출발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 조용히 진출해 10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계약을 유지한 회사였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분석 결과 K-매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코어는 한국의 다른 두 기업 NURONETICS와 SAFETRAC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매드는 겉으로는 조용한 의료기기 회사였지만 내부에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 협업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한 나라의 기술 철학이 응축된 결과였다. 리나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산업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기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흔히 미국의 기술엔 공격성이 있고 일본의 기술엔 정밀함이 있으며 독일의 기술엔 견고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서서히 그 답을 알 것 같았다. 조율, 흐름, 그리고 침묵 속의 정밀함. 며칠 뒤 독일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베를린의 유명 병원에서 수입한 수술 로봇이 납품 하루 만에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였다. 문제는 냉각 시스템의 마이크로 센서였고 우리는 즉시 분석을 시작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K-매드 부품.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빠지면 멈추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세계 각국의 병원과 장비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스티커처럼 여겼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중심이었다. 가장 눈에 띄지 않게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다. 기술은 이제 국경을 의미하지 않았다. 기술은 침투였다. 그리고 그 침투의 형태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어떤 사례보다도 우아했다. 나는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한국이 만든 기술 네트워크 지도였다. 센서, 모듈, 펌웨어, 칩셋, 인공지능, 알고리즘, 회로 설계, 제조기기, 테스트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겉으로는 각기 다른 유럽 회사들의 제품이지만 핵심 기술의 근원지는 모두 한국이었다. 심지어 영국산으로 알려진 모니터 시스템도 확인해보니 디스플레이 패널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기술의 리듬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박자를 정하는 손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 손이 한국의 것이다. 바우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멈추는 순간 세계가 멈춘다는 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나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루는 한국의 기술 문화에 정통한 기자 한 명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블랑 박사님,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올려둔 부품 하나를 가리켰다. 너비 ECM도 되지 않는 그 센서 하나의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작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조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 기자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아요. 대신 움직이죠.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움직인다. 그러나 떠들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리듬을 정하고 마치 음을 맞추는 조율사처럼 세계를 흐르게 한다. 그것이 한국 기술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이메일을 뒤졌다. 4년 전 한국의 한 벤처 포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나는 그 요청을 거절했었다. 아시아 지역 기술 행사는 내 분석 범주와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그 메일을 다시 읽는 동안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얼마나 오만했을까? 얼마나 무지했을까? 이 조용한 기술 대국을 단지 중간 납품처로만 여겨왔던 그 수년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내 생애 가장 큰 통찰 하나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기술은 진화하지 않는다. 기술은 쌓인다. 그 쌓임은 언젠가 흐름이 되고 흐름은 결국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말없이 움직인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구조의 맨 아래 가장 깊은 심장에는 한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말없이 세계를 뛰게 하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유럽 각지의 병원에서
일어난 장비 정지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고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의 조율이었다. 우리는 이를 스톱 마이크로 마이너스 스타프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모든 장비 오류는 특정 시간대와 환자 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 타임에 집중되었고 그 주기는 정확히 72시간을 기준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류가 발생한 지역 병원 대부분이 직전 분기에 미국 혹은 유럽 정부 주도의 기술 공개 요구를 받은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손에 쥔 문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기술 조정이 아니라 아주 절제된 메시지다. EMSA의 기술정보국장인 로렌스가 내 사무실을 찾아온 건 바로 그날 오후였다. 그는 내게 미국 방위산 업체가 최근 자율의료 시스템 관련 특허 소송을 한국 기업에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혹시 이것과 관련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K-MED의 지난 3년간 주요 기술 계약서 내역과 특허 방어 이력을 보여줬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술 협력 요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소스코드 전체를 외부에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공급 중단을 빌미로 압박하기도 했지만 K-MED는 계약을 끊고 다른 고객을 찾았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기술을 무기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기꺼이 손을 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멈추는 거죠. 로렌스는 말없이 내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세계는 여전히 소유와 통제의 프레임으로 기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프레임 바깥에서 조용히 구조를 바꾸고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제보가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이는 K-MED 유럽 법인의 기술 컨설턴트였고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여러 번 읽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비난도 어떤 명시적 요구도 없었다. 다만 절제된 단어들 사이에서 고요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나는 곧장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건 공급망 보복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그 존재감을 기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어떤 언론 발표도 시위도 없이요. 분석가 제니퍼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는 대답했다. 경고도 아니고 폭수도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우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선언이죠. 이 발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 의료기술 기업들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프랑스 보건부는 기술 종속 위험성 평가 보고서까지 발간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조용한 핵심. 한때 단순 납품 업체로만 분류되던 존재가 이제는 시스템 리스크의 기준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경이로우면서도 낯설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강대국 중심의 기술 지도를 외워온 나의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던 대륙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지도에는 없던 경계가 드러나고 있었고 나는 그 경계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명을 새로 바꿨다. K-노트 K-노트. 이름의 의미는 명확했다. 세계 기술 구조의 음을 잡아주는 조율자. 이 조율자가 손을 떼면 시스템은 맞춰지지 않는다. 제니퍼는 K-노트의 첫 리포트를 준비하며 내게 물었다. 박사님, 이건 경제 분석인가요? 외교 보고서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둘 다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무시해온 존재의 파장을 마침내 감지한 기록.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분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번 건 이상해요. 데이터도 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있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이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흐름이 되고 흐름이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 하나가 모든 감정을 휘몰아쳤다. 익명의 발신자 단 한 줄. 침묵은 때론 가장 완벽한 외침이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유럽의 병원이 멈췄을 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떤 나라의 기술에 기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지를.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다. 단지 세계가 스스로 멈춰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정지의 순간마다 우리는 한국이 만든 구조의 리듬을 들었다. 설명도 반박도 해명도 없었다. 그저 정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멈췄는가? 그 질문의 끝에 조용한 대답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다. 2025년 1월 3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긴급기술외교협의회 회의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이 회의의 공식 안건조차 되지 못하는 기술 공급국 정도로만 분류됐지만 이날 회의 테이블 위에는 KOR 스트러티직 디펜던스 리포트라는 문서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장관급 인사들의 입에서 K-MED, SAFETRAC, NURONETICS 같은 한국 기업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렸고 일부는 기술 의존율 수치를 들며 국가 전략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벨기에 기술 담당 차관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국장급으로 초대받은 자리였지만 마음만은 회의 시작부터 한참 뒤편에 가 있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문서가 내 책상 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서.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만들어 온 그들이 이제 어떤 말을 꺼낼지가 관건이었다. 그리고 오전 11시 20분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주이유한국 대표부, 제목은 단순했다. 공급 안정화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첨부된 문서는 단 3장 분량이었고 그 안에는 그 어떤 사과도 반박도 항의도 없었다. 오직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기술은 관계이며 관계는 신뢰 위에 성립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적 영향력을 무기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외교적 카드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조율의 과정을 상업적 행위로 감췄다.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기술의 본질이 신뢰라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으로 대화를 열었다. 나는 처음으로 어떤 나라의 기술이 철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오후 회의는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는 한국 기업들과의 독립적 협상 라인을 열 것을 제안했고 독일은 의료기기 인증 기준에서 기존의 제조국 기준을 폐기하고 설계 및 핵심 기술 보유국 기준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동의했고 결국 유럽연합 차원에서 스트러티직 서플라이어 에쿼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기술 공급 협정 제안서 초안이 작성됐다. 나는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복도에 섰다. 그때 한국 외교관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젊은 남성이었고 조심스럽게 나에게 메모 하나를 건넸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굽니까? K-MED 본사의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입장을 공개할 준비가 됐답니다. 며칠 뒤 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곧장
서울 성수동의 한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엔 내가 상상했던 거대한 기업의 회장도 화려한 실리콘밸리식 프레젠테이션도 없었다. 대신 검은 셔츠에 점잖은 안경을 쓴 40대 후반의 기술자가 내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세윤입니다. K-매드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는 말투가 조용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 박사님, 이 모든 조율은 당신의 팀이 했으니까?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율이 아니라 자율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보단 내부 원칙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기보다 구조를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구조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세윤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분석 보고서보다 깊은 울림을 줬다. 그들의 행동은 외교가 아니었고 무기화도 아니었다. 다만 원칙이었다. 우리의 기술은 타인의 프레임으로 관리될 수 없다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나는 유럽으로 돌아가자마자 K-노트 프로젝트 팀에 공식 보고서를 올렸다. 제목은 자율이 조율을 이끌다. 보고서는 3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한국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그들의 침묵은 수동적 무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고, 셋째, 기술 공급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질, 영향력의 중심성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공개된 뒤 각국 언론은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는 기술적 신사 테크널라지컬 젠털르먼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르몽드는 위협하지 않는 힘이 더 무섭다는 문장으로 기고문을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침묵, 정지, 연결, 회복. 그 모든 흐름은 한 나라가 보여준 기술의 품격과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생루이 병원을 찾았다. 처음 장비 정지가 일어난 그 병원. 중환자실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내 옆엔 그날 숨졌던 환자의 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가 쓰셨던 장비,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셨던 기록도 복원됐어요. 그 장비가 사실은 한국산이었다고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웠다. 기술은 제품으로 남지 않는다. 기술은 기억이 되고 감정이 되고 관계가 된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세계는 지금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로, 설득이 아니라 존재로. 그리고 나는 그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었다. 3월의 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강풍에 흔들리는 세느강가의 가로수들이 겨운에 닫혀있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루브르 박물관 옆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를 조용히 관람하던 중이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기술과 인간의 연결이었고, 흰벽 너머에선 기계의 정밀한 내부가 예술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A7-BIOTYP 센서의 첫 시제품이었다. K-매드가 아직 스타트업이던 시절 만든 것으로 보도 사진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유리관 너머에 놓인 손톱만 한 회로를 한참 바라봤다. 그 위엔 작은 손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떨림. 그 문장은 나를 한참 멈추게 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이 기술이 만든 구조, 공급망, 외교적 균형, 전략적 조율에 대해 분석하고 기록했지만 정작 이 기술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선 너무 적게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나는 K-노트 팀원들과 함께 한 마지막 회의를 떠올렸다. 그날 우리는 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멈추게 한 그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제니퍼는 독립성이라 했고, 바우어는 품격, 리나는 정밀한 인내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엔 아직도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구조를 만들지만 결국 사람은 감정을 기억한다. 그 문장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떠돌다. 어느 날 마리안느가 내게 전한 말과 맞닿았다. 기계는 고장이 났지만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을 기록해 두었고 그것이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며칠 전 나는 다시 정세윤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파리 전시에 센서가 전시된 걸 봤다고, 그것을 만든 이들이 지금도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며칠 뒤 그의 답장이 왔다. 우리는 아직도 기술은 관계다라는 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도 기술의 지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누군가가 우리의 침묵을 해석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다시 갤러리의 전시장을 걸었다. 회로 너머에서 작게 울리는 어떤 리듬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전자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다. 한국은 어떤 거대한 선언도 전략적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지켜온 기술과 원칙, 감정과 품격으로 세계의 마음을 흔든 것이었다. 파리를 떠나기 전 나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나 했다. 지금까지 분석가로서 쌓아온 기술 보고서, 공급망 매트릭스, 분류 알고리즘, 국가별 의존도, 차트 모두를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기술 사이에 놓인 흐름을 기록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이름 없는 조율자들이 만들어낸 울림, 설명되지 않아 더 오래 기억되는 그 감정들을 위한 기록. 나는 이 글의 제목을 오래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다. 침묵의 기술, 감정의 리듬.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억하지만 세상은 감정을 따라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가장 조용한 손끝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단 하나의 오류 로그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생루이 병원에서 처음 발견된 그 1.2초의 정지, 수많은 회의와 추론, 의심과 확인, 부정과 고백을 거쳐 우리는 이제 기술이 단순한 산업의 산물이 아니며 어떤 철학적 태도의 발현일 수 있다는 지점에까지 도달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분석가였다. 그러나 이제 내 분석의 대상은 공장 가동률이나 수출입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술 앞에서 멈춰 서는 그 순간의 표정이었다. 파리 공항 대합실, 런던의 병원 복도, 제네바의 회의실, 서울의 조용한 회의장. 그곳들에서 나는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인식의 전환을 목격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영향력은 수치보다 먼저 감각으로 다가왔고 그 감각은 점점 사람들의 말과 태도 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기술 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건 너무 평평한 단어였다. 지금 내가 마주한 것은 기술로 포장된 존재감, 말없이 구조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힘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신뢰였다. 어느 날 나는 K-노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작성하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을 적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었던가? 모두가 기술을 추격하고 속도를 경쟁하고 점유율을 교환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기술의 기원이 되어야 할 어떤 감정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 내가 한국 기술을 마주하며 가장 크게 충격받은 지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기술을 통해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된다. 나는 이 문장을 종이에 쓰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지금껏 쌓아온 분석의 마지막 종착지일지도 몰랐다. 데이터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침묵은 세상의 구조를 바꾼다. 며칠 뒤 유럽기술전략연합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 내 발표 주제는 포스트 마이너스 서플라이 CHAIN 시대 기술 독립성이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는 단 하나의 이미지를 띄웠다. 그것은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 뒤로 조용히 작동 중인 한국산 생체 센서 모듈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센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없으면 그 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한 조용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이 조용함을 필요로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한 고위 외교관은 내게 물었다. 블랑 박사, 당신은 이제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십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 존재하는 나라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나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외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기술의 중심. 세계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준 조용한 심장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파리 시내를 걷다가 오래된 서점 앞에 멈춰 섰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빛바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한 구석엔 과학 철학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책장 하나를 꺼냈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도구는 인간의 마음을 담는다.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되느냐, 세계를 바꾸는 매개가 되느냐는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베껴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한국 기술은 아주 깊은 마음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였다. 이 얼마나 철학적인 기술인가. 얼마나 인간적인 시스템인가. 세계는 이제 속도보다 울림을 원한다.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한 존재에서 비롯된다. 바로 한국처럼. 한 나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나라는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멈추었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구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멈췄습니다. 병원이 정지하고 공장이 서고 회의실이 얼어붙고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의 흐름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출처는 세계 지도의 가장 한쪽 끝, 작고 조용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침묵에서 시작된 하나의 파동이었고 그 파동이 세계를 흔들었으며 결국 다시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인구도 세계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는 정교함과 침묵 속의 철학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말로 외치지 않고 기술로 설득했고 계약서보다 신뢰를 먼저 내세웠으며 시장 점유율보다 구조적 책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부품이나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었고 보이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작동을 멈췄을 때 세계는 처음으로 그것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조용히 작동하는 기술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장비가 한국의 기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공급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그저 산업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은 결국 그 기술을 만든 이들의 태도와 철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가장 단단한 울림이 되었고 가장 신뢰받는 리듬이 되어 세계의 흐름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계신가요? 그 기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내일 그것이 멈춘다면 과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 누구도 보지 않던 자리에 조용히 잊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것이 세모사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